니까요. 네. 입에 붙겠죠. 자, 그래서 오늘 김정은과 트럼프의 케미가 잘 맞는다는 이야기까지 진행이. 근데 사실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케미가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맞죠? 네, 투샷 딱 왜냐면 너무 잘 어울리는 고향,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김정은이 김정은이 대통령의 아버지. 그렇죠. 네. 네, 원산 맞아. 그쪽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약간 고향 선후배 느낌. 예. 근데 이번 회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북미 회담에 대해서. 왜냐? 트럼프가 이미 3차 회담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벌써. 네. 네. 3차 회담을 하겠다는 식으로 했어요. 저희가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비건을 만났을 때도 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우리가 3개월을 좀 허송세월을 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앞으로 뭐 2주, 3주 안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그건 뭐냐? 그 후에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다 했는데 도저히 우리는 안 돼서 뭐 더 이상 안 되겠어가 아니라 네.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북미 회담 날짜까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이다. 3차 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또 한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찬은 지금 최초라는 거거든요. 네. 북미 간에 만찬을 같이 한 거는 지금 사상 최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나요? 8시 반부터인가?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시작했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사람이 만찬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내일 또 뭐 2번이든 3번이든 만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만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할 동기가 있느냐? 예. 자,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을 할 동기가 있느냐라는 거에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동기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적어도 옆에 훈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한 정부, 네. 또 하나의 훈수꾼인 미국 민주당이 적어도 판을 엎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남한 정부는 굉장히 그걸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남한의 야당인 민주평화당도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도 적어도 그 평화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적합한 조건이어서 이번에 반드시 이제 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네. 관전 포인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예.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건지 그 결과물을 이제 보는 것이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겠네요. 예, 그러나 그거를 끌어내는 것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걸 적절하게 줘야 됩니다. 맞아. 네. 예,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거죠. 네. 그 적절한 정도의 그 상응 조치를 하면서 관계를 열어가면서 비핵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거를 미국이 결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모든 외교라는 게 국내 정치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에서 미국은 이렇게 힘이 있어, 힘이 있고 이런 불량 국가 하나 정도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힘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뭐랄까요, 뭐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어떤 설득 내지는 뭐 이런 걸 우리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해야만 합니다. 예. 의원님이 아까 해주신 말씀이 이제 추가 회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것이다. 예, 예. 예.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예. 저는 이 북미 회담 보면서 이렇게 한편에 약간 인질극이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인질을 잡고 있는 상황이나 혹은 납치를 하고 예.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가진 패는
교환을 할 것처럼 하면서 왜 계속 서로 막 돈을 줄 테니까 사람 넘겨라 막 이래서 서로 막 이렇게 긴밀하게 주고받는 느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진 패가 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내놔라라고 해서 절대 내놓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뭘 얼마나 내놓고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채팅창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함께 읽으면서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함께 이어가 볼게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시기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이제 바로 추진이 되겠죠. 네. 원래는 이제 작년에 답방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북미 회담이 좀 늦어지면서 이제 남북 네. 정상회담도 늦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남북 간에 같이 의미가 있는 게 3.1운동 100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3월 1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바로 내일 모레이기 너무 때문에 급해요. 그런데 네. 또 하나의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일. 네. 네. 그러니까 임시의정원, 그러니까 국회에 해당하는 네. 그 수립일은 4월 10일이에요. 10. 네. 10날이고 임시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에 해당하는 그 수립일은 4월 11일입니다. 제 생일이에요. 예. 잊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시 공휴일이 된다고 예. 하잖아요. 네. 예, 뭐 가능성이 좀 꽤 있다고 보는데 네. 임시 공휴일이 됐다. 그건 굉장히 좋은 날짜죠. 네. 네. 3.1운동, 또 일본의 독립운동, 네. 임시정부. 이거는 남북한이 자랑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 민주평화당에서 네. 지난주에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상하이 갔다 왔어요. 예, 거기 이제 그 독립 예. 투사들의 후손들을 모시고 네. 네. 거기 이제 윤봉길 의사의 그 손녀를 네. 모시고 예. 이제 다른 뭐 해서 홍구공원에도 가고 네. 거기 이제 그 임시 정부 그 청사도 가고 임시 의정원 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었던 그 장소에 가서 우리도 그대로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아. 네. 그 영안 백화점이라는 곳의 옥상이거든요. 네. 그 사진 찍은 장소가 거기라는 게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저기 하얀 두루마리 입고 이렇게 네. 사진 찍어. 아니 근데 찍으셨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예. 쇼잉이지만 확실히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릴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뉴스 근데- 보니까 4월에 올 수도 있다고. 4월에 예, 남북 정상회담 열릴 수 있다. 아까 그게 나오는 것 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하는 4월 얘기. 11일인데 네. 생신날.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네. 게요. 네. 거기 같이 가셨던 그 나항중이라는 분이 네. 그 이제 정말 89세신데 거기 이제 다 일정에 동행하시면서 그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시정부라고 하는데 나는 임시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무슨 신생 독립국에서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신생 독립국이 아니다. 4,000년, 5,000년부터 번듯한 나라가 계속 있었고 네. 잠시 그런 침략을 받아가지고 네. 우리가 망명을 해서 정부를 세운 것이지 무슨 나라라는 게 없어가지고 새로 나라를 뭔가 만드는 과정에서 임시로 만든 게 아니다. 호칭을 바꿔야 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그런 호칭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임시는 초대 아니라는 정부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바꿔야 상해 되는 건 정부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 임시가 아니다. 우리는 계속 나라가 몇 천 년간 있어왔으니까. 있었고 잠깐 그렇게 침략을 받아서 그리고 그 임시 상해 정부도 그냥 후두둑 만든 게 아니에요. 뭐 연해주에도 만들어지고 미국에도 만들어지고 이제 각각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제 흩어졌잖아요. 네. 흩어져 가지고 뭐 4-5개가 만들어진 거, 7개인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몇 개월간에 막 서로 연락하고 해가지고 몇 개월 안에 그 통합된 정부를 만든 겁니다. 네.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4월 11일 날 네. 이 그날 4월 해야 10일은 된다. 남한에도 북한에도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너무 정말 좋은데요? 딱 남북 정상회담 4월 10일에 진짜 되면 저희 요 방송 화면 이렇게 딱 캡처해서 예언 적중 요거 한번 박지원 의원 네, 좋지 생일날 않을까. 뭐 남북 정상회담 자, 채팅창에서 우리 광우님, 그런데 그 임시는요, 장소의 임시라는 뜻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것도 의미가 있는 해석이네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네. 이제 말하자면 이게 사람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임시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서 그렇죠. 임시로 한 거다.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있다. 상해 정부로 아. 물론 이제 이게 상해 있다 나중에 이제 충칭 중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네. 이제 이게 좀 내가 너 뭐 이름을 불러주어서 뭐 꽃이 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 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름 중요한 부분이긴 비하인드 합니다. 스토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이제 임시정부나 건국 100주년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요즘 좋다는 입장이에요. 아, 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네. 그 건국 100주년 그 시기 가지고 논란이 엄청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재밌는 이야기는 북한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건국 100주년을 얘기했는데 네. 북한에서는 그걸 반기는 입장이 아니에요. 오. 왜냐하면 초대 정부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네. 예, 그 100주년 임시 정부 임시 수립, 정부 그러니까 상해 정부 상해 수립 수립 100주년 이렇게 뭐, 표현을 바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말 100주년 하면 하자. 네. 우리도 좋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 당사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입장이 조금 요즘은 달라졌어요. 예.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상해 정부에서 그렇게 신망이 없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상해 정부에서 네. 그야말로 좀 내각제적인 왜냐하면 이제 여러 정부들이 이제 같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합의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승만 씨가 이제 미국에서 자기가 프레지던트라고 이렇게 명함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뭐 끝까지 그 대통령제를 고집을 해가지고 그 방식을 뭐 그래서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반대의 시각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거기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되면서요. 네. 임시정부가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네. 하나로 합쳤거든요. 네. 합치면서 거기서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아, 이것은 예. 사실 확인이 필요한 예, 사실을 한번 추대이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추대입니다. 명함을 파가지고 명함을 그게 판 것이냐. 아니, 하와이에 있는데 네. 자, 상해에서 추대를 한 겁니다. 자, 이 임시정부 따로 하고요.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임시 정부 편을 한번 만들어야 네. 하는 거 아닌가. 네, 네. 사실은 이번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노이에 가서 네. 뭔가 삼자 회담의 형태가 됐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약간 진전이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미국은 뭔가 종전선언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는 게 물론 뭐 정전협정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이 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네. 자 뭔가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은 남북과 뭐 미국 뭐 호주, 중국까지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어떤 종전선언과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종전선언에 대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미국 간에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을 때 남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에 반대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의 어떤 세레모니가 있을 수 있다. 판문점이나 이런 데서 남한과 북한과 또 미국 뭐 혹은 중국까지 해서 우리 이렇게 이제 한반도의 평화적인 걸 합니다라는 또 한 번의 세레머니가 있을 수 있겠다. 이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트럼프가 원했는지 아니면 김정은이 원했는지 아니면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까지 결합한 그런 삼자의 그 뭐 종전 선언 혹은 그런 모습은 이제 이번에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말은 곧 뭐냐?
그런 모습이 조만간에 있을 것 같다. 아, 예. 내부 정보인가요? 아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 예측입니다. 예측이십니까? 나중에 또 예언 적중 네, 이렇게 아, 되고 예, 캡처 예. 이렇게 딱. 예.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네.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너무 많이 내어주면 또 안 되고 또 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경협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난 이후에 남북 관계의 어떤 영향이라고 할까요? 네. 관계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일단 남북 경협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 경협이라는 게 원래는 북미 관계가 너무 안 좋을 때 그나마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 간의 어떤 그런 협력의 한 형태로 네. 협력의 행태로 이제 경협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북미 관계가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너 경협해 이렇게 하는 상황 아닐까요? 오히려. 저는 예. 오히려 그렇다고 어.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모르겠어요. 뭐 아니, 제 예측이 뭐 제 판단이 맞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예전에 북미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네.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좀 평화로운 분위기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협이라는 거를 활용을 한 거죠. 자, 개성공단이 있어요. 그럼 개성공단이 작동하고 있으면 어쨌든 그 주변에는 평화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원래 개성공단을 만들 때 이제 정동영 대표가 럼스펠트를 설득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개성공단을 만들게 되면 거기 한국에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적어도 그 사이에 있는 무기는 다 그 북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평화 구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평화 구역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방어해야 될 이제 말하자면 이 전방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효과다.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정부에서 남북 경협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려는 몸부림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지금 뭐 세계 3대 투자자라는 짐 로저스 뭐 그 사람이 네.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그런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의 그 뭔가 미지의 땅이고 기회의 땅입니다. 네. 기회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 수완이 그 높은 트럼프가 그런 걸 좀 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북한이 베트남처럼 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확실하게 열리는 거네. 뭐 이렇게 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경협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네.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좀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는 방식으로 그거를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예.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아마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네.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암시를 줬을 것이다.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원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비용 부담을 시키겠죠, 대한민국에. 자, 뭐 방위 분담금, 그리고 뭐 무기, 그리고 뭐 북한에 대해서 주는 거를 미국이 주겠어요? 예, 미국은 줄이려고 하죠. 예, 미국이 주긴 직접 안 주죠. 네. 예, 그거를 그러면 일본한테 북한에 좀 투자하고 북한에 뭔가 줘라 그러면 일본이 주겠어요? 네. 자, 채팅창에서도 오케이님,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북한 기회의 땅이다라는 이야기 하셨고요. 그전에도 채팅창에서 북한은 흑속의 진주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이런 뭐 철도 사업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이런 게 오히려 정말 좀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변국 영향 이후에 박주현 의원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지
관련 법안이 어떠한 부분인지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가 좀 올라오고 예. 있네요. 이번에 법안 발의를 네. 2번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국가재정. 그거를 좀 오늘 했어요. 오늘 하셨죠? 예, 예, 예. 좀 이따 이거 끝나고 우리가 네.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고마워요. 갑자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자, 지금 채팅창에서 우와 여기. 방송 타짜 하시는데 네. 이제 아프리카 TV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정말 실시간으로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는 점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채팅들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꼬며 허리 앉았다. 네네. 그리고 운영자님, 저 강퇴 좀 그만 시키세요. 제발 그만 좀.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니까. 네. 저 질문 하나 더 이어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네,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네. 남북 경협을 이제 먼저 주장하시면서 네. 이제 한반도가 주도를 못 하고 있다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론 다시 이제 주장하시면서 네. 남북 경협 카드를 꺼냈어요. 네. 저는 혹시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 경협은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으니까 저것은 기본으로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협상 카드를 조금 더 불리하게 너무 대한민국 빨리 정부가 패를 까버린 거 아니냐. 자처한 거 아닌가라는 시선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라는 게 기존에 있다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확 닫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저희가 현장 최고위원으로 해서 최고위원으로 개성공단에서 이제 입주해서 하시다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모셔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남북 경협이 열려도 이 거기에 투자하는 이런 뭐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든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하든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무산되거나 아니면 중단되거나 이랬을 때 입는 피해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냥 그날 아침에 NSC 모였는데 개성공단 닫는다는 얘기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냥 개성공단 닫는다 이렇게 하고 그냥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 원자재 다 있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부도 나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원법이가 원래 보상법이어야 돼요. 보상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부의 말을 믿고 갔는데 그렇죠. 오늘 갑자기 그냥 그 지금 원자재 거기 다 있는데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배상은 아니어도 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법조인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배상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뭔가 잘못해서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하는 경우에 배상이고 네. 보상은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 이제 보전을 해줘야 될 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손해는 배상이고 피해는 보상이고. 그렇죠. 네. 어우, 법학과. 대단하시네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잘못이 있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예. 최소한 보상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보상이 아니라 그냥 지원하는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대출만 해준 거예요. 그게 대출해 주는 게 무슨 보상이죠? 저는 지원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뭔가 보상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 문제를 이제 좀 깔끔하게 보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가 진전이 돼서 네. 뭐 북한의 문이 열렸어요. 북한이 개방 경제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또 외국의 기업이 들어갈 때 그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꼬여가지고 잘 안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 예, 그렇죠. 보장 이런 네. 것들이 딱 그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개런티가 네. 기업들이 가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그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만났을 때요. 네. 북측에서도
그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막 개성공단에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도 보상해 준 만큼 북한도 좀 그렇게 약속해 준다면 정치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북미 회담에서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결의를 했어요. 네. 이번에 북미 회담에서 작년 그 9월 19일에 이제 문재인, 김정은 평양 선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 내용을 지지한다라는 어떤 그런 확언을 해주면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 뭐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하노이에 오지는 않았지만 네. 당신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작년 9월 19일에 평양 선언했는데 뭐 그런 거 뭐 괜찮다, 좋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어떤 지지한다라는 그런 게 들어가면 그 평양 선언에는 이제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이거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그 효과를 갖는지 아세요? 자, 미국의 경우에 제재 완화를 하려면은 어떤 법을 바꿔야 돼요. 네. 자, 시행령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약간 우회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북미 회담에서 평양 선언을 뭐 지지한다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이후에 미국이 그런 제재를 완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저희가 아침에 결의했는데 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좀 어떻게 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트럼프 TV를 대통령님이 아프리카 TV를 좀 보셨어야 되는데. 아니. 자, 아프리카 TV를 이제 그 미국에 계시는 네. 뭐 워싱턴 교민분들께서, 특파원이 네. 교민분들이 보시고 그거를 미국 의회 공화당 어떤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 게 사실 캘리포니아 교민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분도 계시잖아요. 아까 낸시 그럼요. 했지만 네. 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채팅창 이야기를 조금 진전을 해드리자면 아까 아이유님 지금 이야기 들어가고 오케이님 이야기도 듣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경협을 진짜 한다고 쳐요. 근데 저번 선례가 있기 때문에 쉽게 기업을 모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약간 예치금 같은 거 양쪽 국가에서 마련해놨다가 문 닫으면 그거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사실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금 시간대에 재미없을 수도 있는 시사를 택한 이유, 이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심각한 그리고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차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주된 이야기, 경협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단은 네. 그러니까 그 소통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치도 장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서로 이렇게 믿었을 때는. 믿고 있을 때는 뭐 어떤 하나를 같이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긍정적으로 풀리는데 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같이 도모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불신 상태에서 그거를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만나셔서 좀 그 허심탄회한 앞으로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래서 그러면은 남북 간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선택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미국과 어떤 그런 미국과 협상에서 이런 점이 좀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뭐 결국은 이제 미국과 관련된 문제죠. 미국이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제재 완화나 뭐 등등 해서 이 북미 문제가 진행될 때까지는 남북이 너무 진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삼자 간에 그거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5천 년간 같이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 나가면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하고 노스 코리아가 뭐 완전히 무슨 뭐 그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네. 뭐 노스 코리아에 대해서 어쩌죠. 그래서 아니 그 사람들 지인이 우리하고 똑같아. 지인이 똑같고 불과 60년 전만 해도 그냥 같이 살았어. 그리고 그것도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간 같이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그 노스 코리아하고 사우스 코리아는 완전히 너무너무 다른 그런 국가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어떤 외교 국제 정치와는 관계없이 우리 간에 어떤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하고 이런 거는 무조건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네. 자주적인 입장에서 평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아니요. 이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국제 정치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한미 동맹이 있고 또 뭐 중국도 있고 뭐 사실 우리나라가 그 강대국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진짜 모든 그거를 따지면서 살다 보니 우리나라 드라마가 뭐 이렇게 엄청난 복선을 깔아도 모든 국민이 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 드라마 경쟁력이 생겨서 한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거를 풀어내는 연습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식의 질문은 아주 의미가 없어요. 너 지금 자주적으로 갈 거니 아니면 한미동맹으로 갈 거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한미동맹에 의존해가지고 거기만 따라갔을 때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완전히 또 한미동맹을 완전 무시하고 우리 그 하고자 하는 대로만 가서 또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복합 방정식을 풀어내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 방금 전에 관계없이 우리가 북한과 대한민국이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뢰를 쌓아가야죠. 관계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혹시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그런 대한민국 아니 관계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넘겨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국제 정치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동북아에서 그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이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 뭐 정말 무슨 옛날 뭐 시어머니가 같은 집에 살면서 시시콜콜 이거에 저거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생각하지도 않아요. 미국에게는 일본이 중요하지 한국이 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미국 그 정치인들은 네. 막 일본 얘기만 해요. 우리 앞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그랬어요. 우리 더 자주 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일본 얘기를 해. 예,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그냥 설설 기면서 네. 미국이 원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북한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하고 관계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고 어떻게든 이게 같이 맞대고 있고 뭐 통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언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덩어리로 한반도에서 한 덩어리로 살아가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통하고 서로 공통 분모를 찾아가고 공존과 어떤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면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계속 이제 강하게 개입이 들어와서 이건 하지 마라.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걸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 미리 그거를 미국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나는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어야 돼. 이건 아니죠. 제 취지를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아니 물론요, 물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것을 네. 무조건 우선으로 두고 그들한테 종속된 상태에서 우리 선택지를 찾자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네. 의원님께서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를 구축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네. 이제 제가 우려되는 시점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5천 년간 함께 살아온 북한 주민이 아니고 네. 김정은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체제를 우리가 파트너로 두고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남북 경협이든 다른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과연 그것이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고 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으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 체제를 선택해오고 김정은 정권이 좀 더 독재 정권이 아니고 또 네. 이런 인권 친화적인 정권으로 과연 흐를 것인가 여기가 이제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건 체제의 거의 붕괴 수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체제 선택이죠. 왜 그러냐면요. 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나서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장기적으로 저도 어떤 플랜을 많이 가져야 된다면 한 30년 정도를 두고 네. 일단은 체제와 체제대로 어떤 연합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여러 통합들을 해나가야 될 게 많을 겁니다. 화폐부터 뭐 군대부터 언어부터 문화 통합도 해야 되겠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떤 국가 체제까지 우리가 생각할 건가도 단일 국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건 뭔지 잘 따져보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경협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갔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북한 주민들의 해방, 그 다음에 또 인권 신장,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화, 그 결과 북한의 개방까지 잘 갈지. 너무 나간 거예요. 아니 저는요. 저는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 가볍게가 아니라요. 네. 가볍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남녀가 사귀어요. 남녀가 사귀는데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막 우리가 지금 결혼했을 때 이게 저 지금 예를 들면 시집이 어떻게 되고 막 이거를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다 이렇게 따지고 하다 보면 관계가 깨집니다. 말하자면 관계가 지금 깨져요. 남북 아닙니다. 썸타는 예. 중인 거죠. 아닙니다. 이건 비유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말씀은 결혼할 때 미래 걸 따진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네. 국가끼리 서로 협상해 가면서 하나를 만들어 갈 때는요. 네.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서로 맞춰가는 거죠. 미국도 북한을 비핵화시킬 때 하나의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예측 가능하고 가는 거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지키는 원칙.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네. 김정은에 휘말려 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산화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남북한에 어쨌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에 완전히 그냥 단절이 돼 있었어요. 완전 단절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단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은 남북한에 뭐 앞으로 어떻게 뭐 관계를 진행하고 뭐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연구가 돼 있어요. 그거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북미 회담이 진행 중이에요. 자, 다음 달 내지는 그 다음 달 뭐 남북 회담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계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최선의 어떤 신뢰를 구축하고 최선의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결국 원하는 건 평화를 구축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공통 분모도 찾고 평화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 우리 원하는 대로 평화의 길로 따라오면 계속 네. 당근을 주면서 그 상황을 만들고 그 길에서 이탈하고 궤적에서 이탈했을 때는 채찍을 가하면서 돌려올 수 있는 우리들의 수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 국제사회 하나만 관계. 드릴게요. 그럼 북한이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이상은 통일에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입장이신 건가요? 제 취지를 이해 못하셨네요. 네, 이해를 못했나 봐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쪽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하고 입장은 같아요. 네. 뭐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평화를 만드는 환경과 분위기, 조성할 요건들을 위해서 계속 입장들을 복합적으로 가져가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채찍만 당근도 있고 채찍도 그러니까 있어야죠. 이거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게 이념적인 건가요? 예, 그게 이념적인 당근과 거예요. 채찍과 수단을 아니, 정책 수단을 갖고 이념적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남북 경협을 한다. 네. 남북 경협을 한다. 그래서 뭐 철도를 깐다, 뭐 한다, 뭐 개성공단을 연다. 이런 걸 할 때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실용적으로.
제 입장이 실용적인 거 아닌가요? 예, 실용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어차피 지금 한반도의 평화의 키는 상당한 부분을 미국이 쥐고 있어요. 다행히도 북미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했을 때는 그 북미 회담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우리라도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다행히 이 김정은 트럼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의 케미가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잘 이 분위기에 잘 따라가면 됩니다. 만약 북미 회담이 잘 진행이 안 돼서 김정은 트럼프 간에 뭐가 삐그덕거린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다시 이제 뭐 한반도 운전자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거에 적극적인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이제 북한 남북 문제를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북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념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 어떤 면에서 이념적이라는지 잘 납득은 안 가는데요. 의원님,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실용적으로 그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외교 그럼요. 무대라는 것은 현실이고 국제 정세도 냉엄한 현실이 존재하는 무대이기 그럼요. 때문에 저희가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고 만약 안 됐을 시에 이런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네. 굉장히 우리가 더 수동적이라고 봐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름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않습니까?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전략이라는 게 예.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조건이 뭔지를 갖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평화를 만드는 우리만의 정책 수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말 제가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남북 철도의 문제는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일단 개성공단은 다시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투자해서 거기 자기 기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124기 기업이. 열어야죠. 당연히 열어야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 그거 뭐 가서 관광하는 거 그거를 그게 뭐 저는 이제 미국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 그거 여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이제 제2의 어떤 그 개성공단 같은 제2의 지구를 만들 건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남북 철도나 이런 어떤 그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제 남한이 개입을 할 건가 하는 건데 네. 이제 그 부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슨 일본처럼 섬나라도 아닌데 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이렇게 그 섬이 아닌 상태로 우리 반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우리 그 암묵적인 바람이 좀 숨어 있어요. 예, 남북 경협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이게 섬이 아니고 싶다라는 어떤 그 바람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를 남북 철도를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고 그게 이제 남북 관계에서 얼마나 더 보탬이 될 건가 하는 걸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별로 우리가 뭐 남북 간에 뭐 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결국 개성공단 하고 있던 거 다시 열어라 하는 것이고 금강산 관광 뭐 미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어차피 북한이 지금 개방을 하면 한꺼번에 다 열릴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개입을 하고 있어야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그 남북 관계가 열렸을 때 우리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정부도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좀 남북 관계가 진척이 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어쨌든 믿고 좀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희도 민주평화당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해요. 자, 양국화 해소한다더니 이게 뭐냐? 지역경차 해소가 아니라 무슨 이게 예타 면제라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낙후된 지역은 예비 타당성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배후, 뭐 인구 이런 거 따지거든요. 기존에 발전된 지역이 다 예비 타당성 뭐 1 넘어가지고 다 사업을 가져가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 예산이라는 게 뭔가 사회 통합, 국가 통합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 좀 더 줘서 이게 전체 균형을 맞추려고 예산이 있는 건데 네. 예산을 걷어가지고 더 있는 곳에 더 주는 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타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은 예타 면제를 좀 일부 해주겠다라고 해서 24조를 발표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있는 지역에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네. 자, 양극화해서 못했다, 지역교차해서 못했다, 청년들 헬조선 여전하다, 그럼 문제 지적을 계속하죠. 하지만 이런 남북관계나 이런 외교 문제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좀 더 협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저는 믿고 협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북미회담이 이렇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남북회담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그 정부가 이거를 너무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역사적인 기회가 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 당에서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200%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보다 지금 더 우리가 막 주체인 것처럼 열심히 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성공하길 바랍니다. 북미 회담, 남북 회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돼야죠. 네. 확실한 거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평화를 가장 원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고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는 일인데 지금 생각만 조금씩 다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채팅창에서도 올라왔지만 최고의 안보, 최선의 안보는 결국 평화인 거고 머리 위에 핵을 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남한인 거고 이래서 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만큼은 목소리를 하나로 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시사온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박주연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님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평화당의 수석 대변인이자 대미 의회 외교 그리고 박미 대표단으로 방문을 하셨기에 이분께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언급하지 않는 의견도 지금 정면에서 굉장히 큰 모니터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야기 새겨 들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속되는 회담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남북 회담이 주변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 일단 이제 일본 이번에 그 저희 이제 국회 대표단이 네. 미국에 갔을 때도 거기 이제 외교위원장도 만났었고요. 또 공화당 원내대표도 만났었고 그런데 그냥 대놓고 일본하고 잘 지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그 의도는 알죠. 이게 한미일 공조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일 간에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거론이 되면 네. 거기에서는 한중이 한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도 그런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위안부 그 피해자가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막 수십만 명? 예, 그렇게 아니 그럼 진짜 이참에 중국 쪽하고 합쳐가지고 그건 진짜 큰 목소리 한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니 갑자기 화가 나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위안부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게 한중이 네. 이렇게 결합하는 모양이 되면 한미일 공조라는 이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한일의 그 문제를 빨리 털고 네.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한일 관계가 삐걱대면 미국은 되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한미일 공조가 깨질까봐. 그래서 그냥 대놓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잘 지내라. 좀 잘 지내지 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문희상 의장님이
약간 좀 화를 내셨어요. 왜 당신이 지금 내가 청문회 내 지금 받는 거냐. 나는 지금 우리 한국의 입장을 전하러 왔는데 네. 당신이 왜 나를 청문회 하듯이 일본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저희가 미리 어떻게 얘기를 맞추고 갔냐면요. 그러니까 외교부 이제 차관이 오셔가지고 일본 문제 얘기할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뭐 무슨 일본 얘기 물어보겠냐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일본 얘기를 다 물어본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맞췄냐면 자.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도발한 게 아니다. 초계기 근접 비행하고 이렇게 근접 비행한 거잖아요. 그건 일본이 도발한 거에 대해서 적어도 미국이 큰 형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꾸짖어 줘야지. 맞아.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없었던 일로 하면서 한일 간에 잘 지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잘 지내지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맞춰서 갖고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이 정말 뭐 독일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정말 진정한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잘 풀린다. 우리는 이미 김대중, 우부치 이런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적절하게 그런 태도를 보일 때 한일 관계가 잘 풀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경험도 있고 그렇게 할 의지도 있는데 일본이 뭔가 아베가 국내 정치에 또 이용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은 또 마치 그냥 그냥 뭐 잘 지내라 이런 식으로 사정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파리에 있을 때 OECD에 있을 때 보니까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외교를 해요. 네. 원폭 피해자, 뭐 2차 대전의 피해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걸 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한국이 일본의 피해자라는 거는 잘 모르고 일본이 2차 대전의 피해자라는 것만 막 이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한미 우리 이제 국회 대표단이 미국 갔다 와서 이걸 적어도 당분간은 좀 정리를 합시다. 왜냐하면 북미 회담이 이렇게 진행 중이고 또 이제 일본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표단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입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설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예. 일본 얘기하니까 저는 문득 지금 머릿속에 뭐가 스쳐갔냐면 옛날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그때 한류 열풍이 좀 있었으면 이 드라마가 좀 퍼졌으면 일본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어 하고 참 쉽게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약간 문화적인 숙제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외교는 국회의원들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많이 그렇죠. 우리의 실정을,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널리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쉽게 소개해드리는 시사 온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님과 오늘 8시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배고파요. 대미의회 외교에 대한 이야기.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도 50분 하고 10분 그죠. 쉬는 네. 배고플 때가 됐어요, 지금. 네, 그리고 뭐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골고루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이제 정리를 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가벼운 이야기부터 할게요. 오늘 라이브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참 이 얘기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화장실 못 갑니다. 네. 어떠셨어요?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이거 뭐 이게 극한 상황일 때 또 솔직한 얘기들이 급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떠셨어요, 오늘 시간?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좋아해요. 안 젊은데 어떡하나. 이게 젊다가 요즘은 20대까지가 젊은 건가요? 아니 그 청년이라는 기준이 완전히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젊다라는 거와 요즘은 이제 뭐 45세 뭐 60대까지 청년이라는 60대까지 아니 근데 경로당 가면 실제로 60대가 물 떠오고 커피 타고 한대요. 60대 70대가 청년 대신 우린 어린 청춘. 거예요. 청춘. 나이를 초월한 청춘의 마음에게.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말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네. 지금은 안 빠르다고 하나도 안 빠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말을 할 때 또 이것저것 막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젊은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네.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막 얘기하는 게 잘 툭툭툭툭 오고 가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좀 천천히 또 이렇게 주제가 하나면 그거 딱 맞춰서 얘기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약간 답답한 게 아.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약간 배가 고프고 네. 화장실은 언제 가나 뭐 이런 생각은 들지만 너무 그 두 분 다 네. 잘 파악하고 계시고 예, 아유,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얘기가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MC로서 첫 방송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오늘 전당대회 있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오면서 결과를 들을 정도였는데 네. 의원님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 네. 또 직접 미국에 가셨잖아요. 그 뒷이야기도 좀 듣고 그래서 네. 사실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말씀하세요. 있어요. 네. 참여정부 때 수석으로 계셨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님이 네. 김병준 김병준은 같이 위원장님이 했었죠. 그때 같이 계셨었죠. 아, 예, 예. 근데 사실 그걸 좀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아. 한 공간에서 같이 계셨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또 제가 어떠셨는지. 네. 제가 그러니까 국민참여수석하고 참여혁신수석 했었거든요. 예. 네. 그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네,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참여혁신수석을 그만두면서 네. 그 기능이 이제 세 개로 갈라져 가지고 혁신수석, 사회수석, 시민사회수석이 됐거든요. 네. 시민사회수석이 문재인 아. 수석이 되었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얘기 좀 지금 하세요. 편하게. 김병준 네. 비대위원장님이 당시에 편하게. 실장으로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때 정책실장이 아니고 네. 무슨 정책기획위원장. 예, 정책기획위원장인가?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외곽 조직이었죠. 예, 음. 그거 하셨었죠. 예. 그래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눌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 김병준 위원장님은 옛날 92년에 지방자치연구소 만들어서 이렇게 경실련에서 활동할 아니, 뭐 때부터 재밌는 예, 뭐. 얘기가 안 나오네요. 지금은 아니, 뭐 약간 자유한국당의 수단장으로. 수장으로서 아쉽다. 당을- 저라도 누구라도 까볼까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고시반 직속 후배인데 같이 학교를 다니진 않았고, 근데 문 대통령님 선거운동하던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고속버스에 태워서 이렇게 전당대회에 올려오고 예,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후배들이 그걸 막 기획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거에서 돈을 써야 되는 게 허가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실리는 도시락 비용 같은 건 허가가 안 되는 비용이래요. 근데 보통은 다 이걸 융통을 해서 하는데. 도시락을 싣잖아요. 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님 운동 시절에 선거 시절에도 도시락 실어야 되는데 그거는 허락한 돈이 아니니까 그건 쓰면 안 된다. 그래갖고 네. 캠페인 팀에 네. 있었어요? 아니 저는 팀 옆에 있었어요. 네, 왜냐면 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예. 이미 BJ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차피 뭐 학교 직속 후배니까 대회하고 그럴 때 생방 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배들이 다들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죽겠어요? 그러면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하시니까 옆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너무 맑으니까 네, 힘들었다고. 지금 칭찬해 주시는 아니요, 욕한 것 같았는데 이상하다. 시작은 분명히 여기였는데.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전 그 얘기는 되게 하고 싶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수기의 역할을 하길 바랬어요. 나쁜 물들도 거쳐서 맑은 물이 되길 바랬는데 본인이 맑은 물이 되고 있으니까 정수기는 누가 해야 되는가?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BJ 좋은 분 같아요.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맑은 물이라니까 본인은. 좋은 분이시다. 본인은 그리고 맑은 이제 물이야. 인권과 평화 뭐 네. 이런 가치에 대해서 그 정서를 중요시 여기신다. 네. 그런데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게 또 정서를 중요시 여긴다는데 그게 이유가 따로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국정 운영 현실을 펼칠 때는
그 좀 제대로 현실 반영을 못 하시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저는 또는 돌려간 줄 근데- 알았는데 채팅창은 네. 돌려서 칭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오늘 북미 회담이 있지만 네. 사실 내일 뭐 혹은 한 2주 안에 선거제 개혁이 되느냐 여부가요. 네.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완전 시금석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완전 결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핀란드에 가서 교육 정책, 대학 정책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감탄하고 정말 그 시기하고 질투가 났던 게 그 합의와 공존의 정치거든요. 그거는 바로 선거제도에서 정확히 유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일본을 바꿔야 되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또 뭐 문재인 네. 대통령 다 20년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고 네. 김병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온 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되죠? 그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예. 저는 정말 그러니까 국민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내가 말한 게 언행일치다. 네. 거기에서 신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김병준 위원장님 오늘 저기 못 가셨다 그러는데 자 결자 해지로 뭐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걸 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 어떻게 그 영향력을 미쳐서라도 네. 선거제 개혁이라는 걸 만들어 내고 안 내고가 앞으로 정말